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해서 아이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게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서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도 공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책이 제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저희 책하고 제목이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7-9세 그리고 독립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7-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내셨는데 듣자 하니까 선생님이 7-9세와 독립을 되게 강조해서 이 책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고 네. 하시던데 왜 7-9세인가요, 선생님? 일단은 7-9세가 어느 시기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7세는 예비 초등이거든요. 네. 초등학교에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이고요. 이제 8세는 입학을 하는 시기, 그리고 9세는 입학해서 또 그 적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을 준비하면서 입학을 해서 적응하는 시기가 7, 8, 9세입니다. 학교라는 곳은요, 이제 단순히 공부를 하러 가는 곳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챙겨야 할 것도 많아요. 독립의 첫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학교다. 이 7, 9세를 특히나 강조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전에 또 그 신혜진 의사 선생님 아세요? 네.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 꺼졌을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무 바쁘셔서 이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셔가지고 3학년 때부터 그거를 다시 채우느라고 복구하느라고 너무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 선생님께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절대 그 시기에 너무 바쁘다고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었었어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때 이 8, 9세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또 잘 독립을 해놓으면은 이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엄마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요. 그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좀 독립하기에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학년 때는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을 했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내가 내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 조금은 이제 불안한 상태와 이 독립을 아직 하기 그 이전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말이 더 먹히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독립을 준비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적이다. 교육에서 효율성을 같이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아이의 독립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기에 독립 못한 이제 3, 4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이 시기에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늦은 시기는 없고 또 언제라도 시작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의 그 저학년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면서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지 이 시기에 안 하면은 3학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 저학년 시기에 좀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생활하고 이런 습관들을 잘 들여놓으면 이때 이제 3학년 친구들을 봤을 때 일단 내가 내 의견을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잘 챙기고 또 공부에 있어서도 내가 좀 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학습 습관을 좀 만들어가면서 잘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교 생활도 확실하게 잘하게 되고 부모님 손도 조금 덜 가게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1차적으로는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가정에서의 지도법 몇 가지만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마음이 독립이 돼야 당연히 생활도 독립이 되고 학습도 독립이 되죠. 근데 이 마음 독립에서 이 자율성 부분이랑 정서 조절력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율성 부분을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알아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 독립책을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지금 힘들어서 그러시거든요. 좀 제발 좀 빨리 독립 좀 해라. 이런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율이라는 게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선택권이나 한계 내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이 자율성을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좀 여백의 미라든지 침묵의 미를 이렇게 지키기가 힘듭니다. 네. 일단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요. 맞아요. 빨리 들어가 손 씻어. 손부터 씻어야지. 그 다음에 옷 빨리 벗어. 제자리에 걸어놓고, 가방에서 빨리 챙겨. 꺼내. 그 다음 오늘 해야 될 일 뭔지 확인하고. 계속인데. 맞아요. 예, 말이 계속 나와요. 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백이 없이, 침묵이 없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불안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할까봐 그리고 안 하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안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이제 계속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의식적으로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해서 아이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게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규칙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율성이라는 것이 규칙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규칙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럼 규칙 안 지키는데요? 또 안 지킬 때에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또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애가 뭐 자기 할 일을 잘 안 해요. 뭐 숙제를 잘 안 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되는지 좀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그 한계 내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릇된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3단계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단계는 침묵하기예요. 근데 침묵을 하는 이유가 이 아이의 옳지 않은 행동을 봤을 때 이제 부모나 교사는 속이 끓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뭔가 효과가 빨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가 기분 나쁘게 아이를 만든다고 해서 절대 이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침묵하기를 통해서 좀 내 마음도 가라앉히고 내가 아이를 좀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향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또는 내가 기분이 불쾌하고 불안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먼저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마법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이 뭐였지?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이 해결을 하는 그 주체가 아이가 되는 것을 부모님들은 되게 두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이상한 거 말할까봐. 쓸데없는 거 말할까봐. 근데 생각보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들도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그 사고방식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게 엄마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되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정했다면 3단계는 그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주 많이 해주는 거죠. 유튜브를 하루에 몇 분만 보기로 했는데 그거를 약속에 맞춰서 껐어요. 아니면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껐어요. 그러면 와 진짜 우리 아들 절제력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엄마는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다 진짜.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고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면 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그렇죠. 뿐더러 이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서 조절력이에요. 이제 정서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관계 때문에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내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친구 관계에 문제 있었던 학생이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저를 화나게 해요. 저를 짜증나게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내가 내 기분을 주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정서를 조절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어요. 왜 울어? 아니 제가 여기 여기 다쳐가지고 마스크 잠깐 내렸는데 친구들이 마스크 쓰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울잖아요. 일단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의 해소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방법 혹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친구 관계가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도 기분이 나쁜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정서가 조절이 되어야지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도 3단계를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학교와 집에서 쓰면서 이제 이 3단계를 실천을 하셔라. 이것도 첫 번째 단계는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침묵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같이 화가 나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감정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화를 냈을 때 뭐지? 반항하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기분 좋게 말해. 짜증 내지 말고 말해. 근데 짜증은 이제 부모님들이 내시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절제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부모님들, 우리들조차도 절제된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올랐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그 감정을 받아줘야 된다. 근데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이유는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게 행동을 받아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행동은 고치게 하고 나중에 감정을 받아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기분 나쁘고 시무룩하게 있으면 엄마가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뒤늦게 이제 감정을 받아주시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 일단은 아이가 짜증을 내면은 그래 누구나 짜증을 낼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 짜증이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단은 기다려 주시고 이 기다려 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시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거리를 두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로부터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어디 다른 데 잠깐 이렇게 방이나 이렇게 있다가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격해졌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금 시간 줄게 좀 마음 가라앉히고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안 오죠. 자존심도 있고 다시 안 오니까 제가 다시 가서 말을 해요. 이제 선생님이랑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니? 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죠. 그렇지만은 밀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좀 됐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때 말을 시작을 하죠.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밖이라든지 뭐 위험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이고 그때 저한테 짜증을 낸 거면은 이제 그것을 조금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마음이 가라앉혀지게 엄마가 좀 도와줄게. 조금 마음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엄마는 여기 있을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마음
마음이 서로 가라앉혀진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는 그 다음 2단계는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명명해 주시는 거죠. 사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속상했구나, 마음 아팠지, 마음 불편했지 라고 감정을 명명한다라는 건 내 감정에 대한 통제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명명해 주시면은 그때에 이렇게 훅 사그라드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성인들도 누군가 내 감정에 공감해 줬을 때 막 화가 났다가 훅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게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감정이 너무 격해졌을 때, 내가 이거에서 속상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아까 했던 것들처럼 이야기를 또 해보고, 이렇게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바라보신다면은 좀 정서 조절력이 점차 길러지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생님이 길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나도 알고 있지만 실천 못했던 것들을 저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정말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막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쌤 저 못해요. 이렇게 네. 며칠 하다가 지쳤어요.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래도 해보셔야죠. 이게 부모가 된다라는 게 진짜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이를 악물고. 네. 근데 이렇게 집에서만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혹은 뭐 독립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제 약간 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학기가 이제 곧 가까이 오니까 그럼 새학기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의 이런 독립적인 어떤 행동들, 집에서 이렇게 잘 다져왔는데 학교에서도 그거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조금 선생님한테 당부하거나 부탁해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14년 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상담 가셨을 때 선생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1학기 상담과 2학기 상담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이제 1학기 상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학기니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아직 많지 않으시니까 부모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장점, 우리 아이는 가정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 참 좋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걱정되는 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좀 걱정돼서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대부분은 이 걱정되는 점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좀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낙인을 찍으실까 봐.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실은 아이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면은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내용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오히려 아이를 이해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만약에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냥 주의 집중 능력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학생이 나를 무시하나? 예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아이가 뭐 ADHD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된다면 저 아이는 내가 도와줘야 할 아이이고 지금 집중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아이라고 오히려 그 생각의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 단점이 이래요 이렇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이 좀 걱정돼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좀 파트너십을 맺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 9세에 우리 아이들 마음 독립 그리고 생활 독립 여러 가지 측면과 이어서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독립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 1, 2학년 때는 아무래도 막 공부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든다라기보다는 공부에 흥미를 갖고 좋은 습관을 갖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7, 9세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해서 공부와 관련돼서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아이들의 앞으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7, 9세의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학교 공부를 봐도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막 어떻게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공부 습관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예, 이거를 익히는 거니까요. 네, 체크리스트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오늘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해 나가는 건데,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나누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제는 좀 그냥 같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걸 모든 걸 맡기기에는 아직 아이는 아직 어리죠. 계획 네. 초보자니까 독서와 수학과 영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더 넣어도 돼 하고 이제 자율성을 약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이제 체크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저 그거 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데 이렇게 눈에 잘 네, 눈에 잘 띄게 해서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말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좀 신경 하루만 안 써도 아이들은 금방 안 하거든요. 네.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기어이 이렇게 시켜야지 그나마 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릴수록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로 봤을 때 거의 100대 0, 99대 1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공부지 내 공부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혼자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날 뭐 투두 리스트 이렇게 썼는데 못했다 그러면은 됐다, 그냥 그날은 잊어버리시고 며칠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면 그날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맥을 이어간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구나. 이거 정도의 느낌을 이제 몸에 배게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습관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 안에는 당연히 그런 독서 습관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면 앉아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책에 대한 얘기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이 뭐 여러 내용들도 정말 좋지만 저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별책 부록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선생님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1학년에 1월부터 12월, 2학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학습 월별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부록으로 네. 넣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과정에 연계해가지고 각 달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고요. 이거를 딱 벽에 붙여놓고 한눈에 우리 아이가 이거 잘 해나가고 있구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일렬로 나열하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이 학습별 체크리스트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거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초판만 이렇게 한정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좋아하셔서 출판사에서는요, 이제 제세 때도 이걸 드리고 싶어서 이걸 책에 껴가지고 비닐로 랩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이 노하우가 적힌 이 내용들을 이제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해주신 2월 달에 아이들 1학년이면 동화책 읽고 한 자릿수로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월별로 체크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7, 9세 아이들은 저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가지고 지도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그 어린 학년들 학부모님들도 좀 준비를 하실 것 같고요. 또 해당 학년 학부모님들도 그래 저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해주면 좋겠다,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이 7, 8, 9세를 놓치면 독립을 못한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7, 8, 9세에 우리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독립과 생활 독립과 학습 독립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하루하루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초등 독립 프로젝트를 응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